1907년 바이에른주의 작은 마을 귄츠부르크에서 카를 맹겔레와 발부르카 맹겔레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농기계 공장을 운영하는 성실한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마을에서 엄격하지만 공정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집안은 가톨릭 신앙에 충실했고 아이들에게 교육과 근면을 최우선으로 가르쳤습니다. 이웃들은 그 집안을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족 중 하나라고 기억했습니다. 요제프는 세 아들 중 장남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는 성적이 우수했고 특히 자연과학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를 비상한 분석 능력을 가진 학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유쾌하고 사교적인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음악을 사랑했고 오페라에 정통했으며 춤도 잘 추었습니다. 이것은 괴물의 유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마을에서도 볼 수 있고 어떤 가정에서도 나올 수 있는 평범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이야기를 견딜 수 없을 만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1930년 22살의 요제프 맹겔레는 뮌헨 대학교에서 의학과 인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뮌헨은 독일에서 지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대학교는 뛰어난 교수진으로 유명했고 맹겔레는 특히 오트마르 폰 베르슈어 교수인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베르슈어는 당시 유럽 최고의 쌍둥이 연구자였으며 유전학과 인종과학의 경계를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맹겔레는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1935년에는 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1938년에는 의학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두 논문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학문적으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연구자로서, 의사로서, 아카데미아의 일원으로서. 하지만 그 시절 독일에서 학문은 홀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을 때 독일의 대학들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유대인 교수들이 추방되었고 커리큘럼에 인종과학이 통합되었으며 연구비는 나치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집중되었습니다. 맹겔레가 공부하던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유전학 연구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학자로서 성장한 지적 환경 자체가 이미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1937년 맹겔레는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 즉 나치당에 입당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친위대 SS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속해 있던 학문적 세계는 이미 수년간 그를 이 방향으로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입당은 학문적 야망과 이데올로기적 환경이 만나는 논리적 결과였습니다. 그는 단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선택했습니다. 1939년 전쟁이 시작되자 맹겔레는 무장 친위대에 배치되어 동부전선에서 복무했습니다. 1942년 우크라이나에서 부상을 입고 전투 불능 판정을 받은 후 그는 후방 배치를 요청했습니다. 메르슈어 교수는 이 기회를 활용해 자신의 가장 뛰어난 제자를 특별한 임무에 추천했습니다. 1943년 5월 30일 요제프 맹겔레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수용소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32살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는 단순한 수용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제도적 세계였습니다. 자체적인 위계 질서, 자체적인 언어, 자체적인 보상체계를 갖춘 완전한 사회적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특정한 행동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보상했습니다. S 의사들 사이에는 암묵적인 경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가 하는 경쟁이었습니다. 누가 더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하는가, 누가 총통의 인종과학 프로젝트에 더 가치 있는 기여를 하는가. 맹겔레는 이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는 도착 선별 작업, 즉 기차에서 내리는 수감자들을 노동에 적합한 자와 즉시 처형할 자로 분류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른 SS 의사들이 이 임무를 꺼리거나 의무로만 수행할 때 맹겔레는 자원하여 더 많은 시간을 이 플랫폼에서 보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종종 깔끔하게 차려입은 채 플랫폼에 나타났고 한 손을 지휘봉에 얹은 채 오페라를 흥얼거리며 선별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사실입니다. 한쪽 손의 움직임, 오른쪽 혹은 왼쪽, 그것이 수만 명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과정에서 명백한 즐거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맹겔레를 단순한 살인자가 아닌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전쟁 범죄자 중 한 명으로 만든 것은 선별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우슈비츠에서 수행한 인체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서 그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맹겔레의 특별한 집착은 쌍둥이에게 있었습니다. 스승 베르슈어와의 연구 협력 속에서 그는 쌍둥이를 유전 연구의 완벽한 도구로 보았다. 아우슈비츠에서 그는 특별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수용소에 쌍둥이가 도착하면 그들은 즉각적인 처형을 면하고 맹겔레의 특별 막사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맹겔레 본인이 직접 설계했습니다. 다른 SS 장교들에게 지시를 내렸고 플랫폼에서 쌍둥이를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생존자 에바 모제스 코르는 당시 10살이었습니다. 그녀는 후일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맹겔레는 우리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자상하게 느껴졌는지 나는 어머니에게 저 아저씨가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에바의 어머니와 두 언니는 그날 가스실로 보내졌다. 맹겔레의 쌍둥이 막사에는 약 1500쌍의 쌍둥이가 거쳐갔을 것으로 역사가들은 추정합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살아남은 쌍둥이는 20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수행한 실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존자 증언과 당시 기록을 통해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맹겔레는 쌍둥이 한 명에게 특정 처치를 하고 다른 쌍둥이를 대조군으로 삼았습니다. 한 쌍둥이가 실험 과정에서 사망하면 그는 즉시 다른 쌍둥이를 처형하여 동시에 해부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방법론이었습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며 과학적 형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욱 끔찍한 이유는 그 형식이 실제 과학을 흉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맹겔레는 자신이 과학자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험 결과를 꼼꼼하게 기록했고 베르슈어 교수에게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보냈으며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연구 노트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의사의 필체로, 의사의 용어로, 의사의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만 빼면 아이들의 눈 색깔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 이란성 쌍둥이를 인위적으로 샴 쌍둥이로 만들려는 시도, 극한 환경에서 신체의 반응을 기록하는 실험들, 이것들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과 일부 문서,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연구자들의 조사를 통해. 하지만 맹겔레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그가 때로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굴었다고 증언합니다. 사탕을 주고 함께 놀아주고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에바 모제스 코르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삼촌 맹겔레라고 불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농담인지 이해하기에 너무 어렸습니다. 이 불일치가 바로 핵심입니다. 맹겔레는 자신의 실험 대상인 아이들에게 정서적 애착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자신이 하는 일에 어떤 도덕적 무게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뇌에서 이 아이를 좋아한다는 회로와 이 아이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다는 회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작동했습니다. 이것은 광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도적 훈련이 인간의 도덕적 판단 체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수용소 내에서 맹겔레의 행동 방식을 관찰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S 동료들은 그가 플랫폼에서 선별 작업을 끝낸 뒤 막사로 돌아와 음악을 듣거나 저녁 식사를 즐겼다고 기억합니다. 수용소 의무실에서 일했던 생존자 의사 니클라스 니클라우스 코자크가 증언했습니다. 맹겔레는 실험실을 나올 때 마치 연구를 마치고 퇴근하는 대학 교수 같았습니다. 지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끝낸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사실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형태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약 22개월 동안 아우슈비츠를 통과한 수감자는 약 11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중 약 90만 명이 도착 직후 처형되었습니다. 맹겔레는 이 선별 과정에 직접 참여한 주요 책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명령을 따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시간을 플랫폼에서 자원하여 보냈고 자신만의 기준과 방법을 개발했다. 그리고 그의 실험에 희생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평범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에바 헤르만은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이었습니다. 1944년 당시 14살이었고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언니 미리암과 함께 아우슈비츠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플랫폼에서 맹겔레를 처음 만났습니다. 에바는 수십 년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를 다른 아이들과 분리시키며 괜찮아, 걱정 마, 너희는 안전해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에바와 미리암은 맹겔레의 특별 막사에서 거의 1년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이 겪은 것은 생존자 증언으로만 부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에바는 특정 실험의 세부 사항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맹겔레가 웃으며 들어오면 잠시 안도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심리적 조정이었는지를 나는 한참 후에야 이해했습니다. 에바와 미리암은 1945년 1월 27일 소련군이 아우슈비츠를 해방했을 때 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은 극소수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미리암은 평생 실험으로 인한 신장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녀는 1993년에 사망했습니다. 에바는 미리암에게 자신의 신장 하나를 이식했지만 거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맹겔레가 남긴 것은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상처였습니다. 1945년 1월 소련군이 접근하자 맹겔레는 아우슈비츠를 떠났습니다. 그는 다른 SS 장교들과 함께 서쪽으로 후퇴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군에 의해 일시적으로 억류되었지만 그의 신원이 완전히 파악되기 전에 석방되었습니다. 당시 연합군은 그의 이름을 전범 목록에 가지고 있었지만 포로 신문 과정에서 그를 식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비극적인 실패였습니다. 맹겔레는 이후 수년간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위조된 신분으로 생활했습니다. 1949년 그는 남아메리카로 탈출했습니다. 당시 G 통로라고 불리던 나치 전범 탈출 네트워크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는 아르헨티나에 정착했고 이후 파라과이, 브라질로 이동했습니다. 수십 년간 그는 가명으로 살았습니다. 농장 일을 하고 작은 사업을 운영하며 브라질의 독일인 이민자 공동체 속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대는 그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의 유대인 기관들이 그의 소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에바 모제스 코르를 포함한 많은 생존자들이 그를 법정에 세우기 위한 노력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맹겔레는 자신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동했고 숨었으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숨겨주던 독일인 가족들에게조차 정기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가 남긴 일기와 편지들이 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브라질에서 쓴 것들입니다. 그 문서들은 그의 사후에 발견되었고 독일과 이스라엘 연구자들에 의해 분석되었습니다. 그 글들에서 연구자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후회가 없었습니다. 맹겔레는 자신의 연구가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더 큰 목표를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정당화했습니다. 그의 글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차갑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도망다니는 삶 속에서도 세계가 자신을 가장 사악한 인물 중 하나로 규정한 후에도 맹겔레는 자신을 피해자가 있는 세계의 가해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해받지 못한 과학자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자기 정당화에 완결된 형태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SS 의사로 복무했던 맹겔레의 동료 한스 미니는 전후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는 맹겔레를 비상한 지성과 완전한 도덕적 공허가 결합된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뮌이 자신도 수용소에서 복무했지만 살인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 때문에 아우슈비츠 재판에서 유일하게 무죄 판결을 받은 SS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맹겔레와 나는 같은 세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 증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뮌이의 존재는 맹겔레의 행동이 상황이 강요한 필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같은 제도적 환경 안에서도 다른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맹겔레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앞서 나갔습니다. 독일 검찰은 1959년부터 맹겔레에 대한 공식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1960년 이스라엘 모사드는 아르헨티나에서 아돌프 아이히만을 체포하는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당시 맹겔레도 아르헨티나에 있었지만 작전팀은 두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자원이 없었습니다. 맹겔레는 그 직전에 파라과이로 이미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이 결정은 두고두고 후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그의 추적은 계속되었습니다. 독일, 이스라엘, 미국의 기관들이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목격자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매번 맹겔레는 한 발짝 앞서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에게 이 추적의 실패는 단순한 사법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이었습니다. 에바 모제스 코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그가 어딘가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매일 소독하지만 봉합은 되지 않는. 1979년 2월 7일 브라질 베르티오가에서 요제프 맹겔레가 사망했습니다. 해변에서 수영을 하다 뇌졸중을 일으켜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77세였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부정의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정당하냐? 그러나 그의 사망이 확인된 것은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1985년 브라질 경찰과 독일, 이스라엘, 미국 당국이 공동으로 수행한 발굴 조사에서 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DNA 검사는 1992년에야 완성되었고 그것으로 맹겔레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체포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뉴렌베르크 이후 수십 년간 축적된 생존자 증언, 의학계의 나치 연구 윤리 재검토, 의학 실험에서의 동의 원칙 확립, 그리고 무엇보다 헬싱키 선언으로 이어진 의학 윤리의 국제적 법제화. 이 모든 것은 부분적으로 맹겔레와 그의 동료들이 저지른 것에 대한 반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범죄는 현대 의학 윤리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희생자들에게 충분한 정의인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최선인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 범죄로부터 만들어낸 것입니다. 맹겔레 이야기에서 가장 불편한 진실은 그가 처음부터 달랐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잔혹함, 유년기의 병리적 징후, 타고난 사이코패시의 표지. 이런 것들을 초기 전기에서 발견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설득력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정한 교육 환경, 특정한 제도적 기회,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맥락 속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선택을 축적했습니다. 각각의 선택은 그 다음 선택을 조금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선택들의 총합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맹겔레의 경우에는 한 가지가 덧붙여집니다. 그는 평범하게 악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시작하여 악을 향해 적극적으로 혁신했습니다. 그는 따르는 것을 넘어 발명했습니다. 제도적 맥락이 그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맹겔레로 만든 것은 그 맥락 안에서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가져가야 할 것은 단순한 역사적 교훈이 아닙니다. 제도가 어떻게 개인의 도덕적 판단을 재구성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집단적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개인의 공감 능력을 체계적으로 둔화시키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속한 제도, 내가 수용하는 이데올로기,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위계 질서 속에서 나는 무엇을 점진적으로 수용해 나가고 있는가? 맹겔레는 아무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천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제도의 논리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언제나 어떤 시대에도 어떤 사회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맹겔레의 사례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의 잔혹행위 자체인가요? 아니면 그가 자신을 결코 괴물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인가요?
그 자기 인식의 부재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와 닮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역사가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우리는 단순화된 역사 서술이 외면한 진실을 파고듭니다. 알림을 설정하시면 어떤 에피소드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